노숙은 본인 선택이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린 이미 끝났어요. 형제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치매의 기미가 보이자 등을 돌렸던 것이죠. 요양원도 집에 모시는 것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를 버린 것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역 1번 출구 지하 통로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가고 여행객들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계단을 오르내렸죠.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현, 나이 81. 회색빛 수염이 턱까지 내려와 있고 낡은 점퍼는 군데군데 기워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죠.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는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연도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자리 좀 비켜주세요. 영무원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짐을 챙겨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죠.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지만 도연은 언제나 순순히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서울역 노숙자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그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직 가장이다. 도연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는 언제나 오래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그는 그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죠. 정확히 2건의 송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성우 명의 계좌에 30만 원, 둘째 아들 김민호 명의 계좌에 30만 원. 한때 도연은 전국을 떠돌며 아파트 공사를 총괄하던 건설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단지부터 인천 송도의 대단지까지 그가 손대지 않은 현장이 없을 정도였죠.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에다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품이라 건설업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오시면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그때는 누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월급이 밀리면 자신의 퇴직금부터 털어서라도 먼저 챙겨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까지 직접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도연이 지금은 서울역 지하 통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를 이곳까지 밀어낸 거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일용직일을 찾아다녔고 기초연금과 함께 모은 돈으로 아들들에게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도연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용산구 일대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가끔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나 자재 운반 일을 맡기도 했죠. 하루 일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항상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날 번 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조금씩 모았다가 매달 말이면 어김없이 아들들에게 송금했죠. 송금할 때마다 메모란에는 늘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노숙인들 사이에서 도연은 부자로 통했습니다. 라면 하나라도 나누어 먹을 줄 알았고 누군가 아프면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죠. 겨울이면 핫팩을 사서 나눠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의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도와줬습니다.
영감, 자식들 잘 둔 모양이네. 매달 용돈도 받고 말이야. 같은 처지의 노숙인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 잘 컸지. 아들놈들이. 도연은 아들들이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도연은 근처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1,000원짜리 목욕료도 아까웠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죠. 밤이 깊어지면 지하 통로 한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내는 그 돈만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사 자신이 굶더라도 추위에 떨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도연에게는 마지막 남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김도연은 서울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7시면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을 시간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처지의 노숙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할아버지 오늘 안 보이네? 어제도 없었는데. 이틀째야. 서울역 지하 통로를 터전으로 삼고 있던 노숙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도연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박영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70대 중반의 영수는 도연보다 먼저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어디 갔을까? 그런데 그 양반이 말도 없이 사라질 리는 없을 텐데.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고 추운 날에는 핫팩을 나눠주던 그였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규칙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게 이상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라도 간 건 아닐까? 다른 노숙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디 일하러 간 건지도 몰라. 그 영감은 부지런했으니까.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죠. 평소 도연과 자주 대화를 나누던 영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해. 김영감이 이렇게 오래 안 보인 적이 없는데. 그제야 영수는 용산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연고 노숙인 실종 신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81살이고요. 구청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 평소 행동 패턴, 건강 상태 등을 물어봤죠. 평소에 어떤 분이셨나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처지에서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매달 자식들한테 용돈도 보내고. 영수의 말에 구청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용돈을요?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도? 네, 그랬어요. 자식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성우는 통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8살의 성우, 매달 말일마다 어김없이 들어오던 그 돈이 이번에는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상하네. 이 노인 돈이 안 들어왔어. 성우는 짜증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송금이는 김도연, 그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성우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노인이라고 할 뿐이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돈이요? 안 들어왔다고요? 응. 처음이야, 이런 적이. 벌써 사흘이나 늦었어.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가게의 보탬이 되었거든요. 바로 그때 둘째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번 달 돈 안 들어왔지? 너도 안 들어왔구나. 뭔가 이상해. 35살의 민호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형,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분이 이렇게 늦게 보낸 적이 없잖아.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냥 돈이 떨어진 거겠지. 노숙자가 매달 60만 원씩 보내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성우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던 송금이었거든요. 형제는 몇 년 전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도연에게서 치매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차가운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끝이야. 이제 우리도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고. 요양원비도 부담스러웠고 집에서 모시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성우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민호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짐이야. 미안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야 해. 그렇게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노숙을 하면서도 아들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송금을 계속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성우는 당황했어요. 노숙자가 되어서도 자식들한테 용돈을 준다고? 이게 말이 돼? 민호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찜찜했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부모가 자식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렇게 2년 동안 받아왔던 돈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댔고 민호는 생활비에 보탰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송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즐기잖아. 그냥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거겠지. 성우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성우 씨 맞으신가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김도연 씨에 관해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최근에 아버님과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요? 아니요. 연락 안 했는데. 왜요? 성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아버님이 일주일째 행방불명이신 상황이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종?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님이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가족분들은 모르고 계셨나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고, 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가능하시면 구청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담당자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성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실종됐대. 일주일째. 이틀 후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성우와 민호는 나란히 앉아 담당 사회복지사 이은정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은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님께서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일주일 전부터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같은 처지의 분이 신고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은정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도 매달 송금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성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송금이요? 네. 두 분 계좌로 각각 30만 원씩 매달 말일에 보내셨더군요. 이 나이에 노숙을 하시면서도 말입니다. 은정의 말에 형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온 돈이 노숙 중인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니. 실례지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님이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셨다고 하니 성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이 끊어진 지 좀 됐어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장례식 이후부터 한 3년 정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봐왔거든요. 그렇다면 아버님이 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형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은정은 파일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버님이 예전에 건설업계에서 일하셨더라고요. 현장 관리자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나 봅니다. 보증을 서주셨던 분이 사기를 당하셔서 전 재산을 잃으셨더라고요.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하실 때 병원비도 혼자 다 감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서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주변 분들 증언으로는 아버님이 자식들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시며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노숙 생활을 시작한 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갈 곳도 없어지셨던 거죠.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 분들 말로는 아버님이 아들들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통장 사본입니다. 보시면 기초연금과 일용직 수입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형제는 통장 내역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중 60만 원을 아들들에게 보냈던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들 송금만큼은 거르지 않으셨다면서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송금할 때마다 메모를 남기셨더라고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민호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은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가시던 곳이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형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정한 아들들이었는지를 말이죠. 이은정은 김도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야 했거든요. 구청에서 나온 형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민호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성우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한편 은정은 도연의 과거 직장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어요. 몇 번의 전화 끝에 도연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 양반.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건설 회사였습니다. 사장 박철수는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죠.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가족처럼 챙기셨거든요. 박철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하청업체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 과장님이 자기 퇴직금을 먼저 털어서 인부들 월급을 챙겨주셨죠. 사람이 먼저다가 그분의 철학이었어요. 은정은 메모를 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IMF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가셨어요. 전국 어디든 김도연 과장님 손을 거치면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됐거든요. 그럼 퇴직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글쎄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다만 들은 얘기로는 동업자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양반이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믿었달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도연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산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김정호는 도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도연 씨? 물론 기억하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퇴직할 때 상황은 어땠나요? 안 좋았죠. 보증을 서주셨던 친구가 먹튀를 해버렸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신 거예요.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얼마나 절망스러워 하셨는지. 아내분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시면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은정은 점점 도연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집은 결국 넘어갔어요. 그래도 김 씨는 끝까지 아내분 병원비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은정은 도연이 노숙 생활을 시작한 초기를 아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오래 살아온 노숙인 박영수가 가장 자세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김영감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영수는 쪼그려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양반은 다른 노숙자들과 달랐어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어떤 점에서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찾으러 다녔어요. 나이가 많아서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영수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는 항상 남을 도와줬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라면 사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내 아들들은 잘 크고 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해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들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은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매달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는데도요. 송금 메모에는 뭐라고 쓰셨나요?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조심해라, 이런 아버지다운 말들이었어요. 정작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요. 영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영감은 끝까지 아버지였어요. 노숙자가 된 것도 가난해진 것도 자식들한테는 숨기려고 했죠. 은정은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김도연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아버지 역할을 포기하지 않은 진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여든한 살의 노인이 혼자서 견디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은정은 급하게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철역, 찜질방, 고시원까지 샅샅이 찾기 시작했죠. 겨울 새벽 서울역 인근의 한 허름한 고시원 지하. 김도연은 좁은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방에 살던 20대 청년 박민수가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어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들어와 본 것이었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나이는 8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네, 주소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연의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체온증에 폐렴까지 겹친 상태였어요.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구급대원들이 도연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이웃인데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사셨거든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은 도연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저체온증, 폐렴, 그리고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언제부터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던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많이 야위셨던 것 같긴 한데. 의사는 도연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했죠. 김도연. 주소가 여기 나와 있네요. 가족들에게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성남의 성우 집에서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숙제 봐주세요. 초등학생 딸 지은이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중요한 전화 받는 중이야. 성우는 회사 동료와 업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받아주세요. 미영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씨 맞으시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아버님 김도연 씨께서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중해서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체온증과 폐렴을 앓고 계시고 영양실조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셔주세요. 전화를 끊은 성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대. 성우는 급하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지금 상태가 심각하대.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 형제는 각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차를 몰고 민호는 지하철을 탔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성우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큰아들입니다. 아, 그렇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갔고 폐렴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요? 네. 상당 기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건가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연락이 안 되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주머니에서 통장이 나왔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 기록이 있더라고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순간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어. 상태가 안 좋대. 형제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구들,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렇게까지 야위셨나? 민호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왔습니다. 형제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을 보자 미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연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너희 잘 살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 자식들이.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바로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즉시 응급처치.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형제는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 성우와 민호는 불안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 형?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기를 기다려보자. 두 형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함께 아버지를 걱정하며 앉아 있는 것이. 그때 이은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계속 찾아다니던 중에 병원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용산구청에서 나온 이은정입니다. 아, 복지사님. 성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심정지가 와서. 은정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아버님 물건들입니다. 봉투 안에는 도연의 낡은 통장과 몇 장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아버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들. 은정이 메모지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송금하실 때마다 써놓으신 메모들이에요. 민호가 메모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밥 잘 챙겨 먹어라. 아버지가. 민호야, 감기 조심해라. 건강이 최고다. 두 아들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메모지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형, 이거 봐. 성우도 메모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뭐였을까? 그때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은정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버님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두 분에게 60만 원씩 보내셨잖아요. 형제는 통장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로 생활하셨던 거죠? 40만 원 정도요. 그것도 집세, 식비, 생활비 모든 걸 포함해서.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만 원으로요? 서울에서? 네. 그래서 하루 한 끼도 못 드시는 날이 많았던 거예요. 은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일하셨던 일용직 현장 리스트예요.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성우가 리스트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셨다고요? 네. 하루 일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였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밖에 일을 구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달 정확하게 송금을 기초연금과 합쳐서 간신히 만드셨던 거죠. 자신은 굶으면서도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우리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구나.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아들들입니다. 다행히 심정지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나이와 체력을 고려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쯤?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중요해요. 의사가 가고 난 후 형제는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그들에게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형, 우리 정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성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돈, 모두 아버지 돈이었잖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했고, 민호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야. 그때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자식들이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힘들어도 아들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드리면 되잖아요. 은정의 말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깨어나시면 제대로 모시자. 이번에는 그래, 그래야지. 밤이 깊어갔지만 형제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대로 지키며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새벽 5시쯤 도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힘겹게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여기 있었구나. 네, 아버지. 계속 여기 있었어요. 성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야위어서 놀랐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희예요. 너희는 잘못한 게 없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제대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3일 후 김도연은 기적처럼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나이와 상태를 고려했을 때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연은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의지가 대단합니다. 무엇인가 강한 동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성우와 민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만 체력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제는 매일 병원에 나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성우는 회사에 간병휴가를 냈고 민호는 아예 퇴사를 각오했어요. 형, 내가 아버지 모실게. 형은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병실에서 도연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광경이었어요. 너희, 일은 괜찮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성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뭘 잘못했다고. 저희가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렸다니. 그런 말하지 마라. 도연은 여전히 아들들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숙을 하시면서도 저희한테 돈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버지 역할 아니냐? 자식들 잘 사는 게 아버지 기쁨이야.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때 도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민호가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위험해졌어요. 즉시 집중치료실로.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도연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좋아지고 있었는데. 성우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형제는 또다시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형, 아버지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버지 강하잖아.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연은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와 있구나. 네,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어요. 민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그만 가라.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각자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아버지 걱정 말고 너희 일해라.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떠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도연이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누구 닮았나? 그 순간 도연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원망스러웠다. 형제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어.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왜 아버지를 버렸냐고. 왜 등을 돌렸냐고. 성우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야. 아버지, 원망해도 미워해도 너희가 잘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었어.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하지 마라. 도연이 힘겹게 손을 들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했어? 노숙을 해도 너희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 성우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제대로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도연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돕고 살아라. 네, 아버지.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전해다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끝까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용서였고 동시에 작별 인사였습니다. 김도연은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3시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잠에 들어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3시 15분입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와 민호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그 손을. 우리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장례식 준비는 형제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정성껏 준비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연과 함께 일했던 건설업계 사람들, 그리고 서울역 노숙인들까지. 김 과장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옛 동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박영수를 비롯한 서울역 노숙인들도 왔습니다. 부자 영감이었지. 사람 부자. 영수는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은 끝까지 아버지였어요. 자식들 걱정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형제는 서울역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에 작은 추모 꽃다발을 놓기 위해서였어요. 지하 통로 한 구석,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민호가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2년을. 우리 때문에. 성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때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들분들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감이 자랑하던 아들들이구나. 정말 닮았네요. 영수는 아버지가 앉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매일 너희들 얘기만 하셨어요. 내 아들들은 잘 살고 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어서 부끄럽다 그러시면서 형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행복해 하셨어요. 너희들 생각만 하면. 영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김영감이 마지막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들한테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민호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건강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민호는 그 메모를 읽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짐이 된 건 저희였는데.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한 달 후 성우는 서울역 근처에 무료급식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추모 급식소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우는 직접 나와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도움받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민호는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민호는 매주 2번씩 센터에 나와서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고 면접 준비도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했어야 할 일들이었는데 형제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주 만나서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형, 우리 아버지 제사 때 영수 할아버지도 모시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성우의 아이들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끝까지 너희 아빠를 사랑하셨단다. 성우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1년 후 성우와 민호는 다시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돕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했어요. 영수도 함께 왔습니다. 김영감이 좋아할 거야. 아들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날 저녁 형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형,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가족이 최고야. 그래. 우리가 늦게 깨달았지만 성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김도연은 사라졌지만 그가 보여준 진짜 부자의 의미는 이제 두 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도연은 끝까지 부자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자였던 것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